달빛 아래 흩날리는 벚꽃잎, 그리고 그 속에서 고요히 검을 맞대는 두 명의 그림자. 우리는 사무라이를 떠올릴 때 흔히 이런 낭만적인 풍경을 상상하곤 합니다. 강철 같은 의지와 흔들림 없는 충성심, 그리고 단 한 번의 칼부림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고결한 결투까지. 영화와 소설은 그들을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초인적인 존재로 그려왔죠. 하지만 그 화려하고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멋진 칼잡이, 사무라이의 모습 뒤편에서 그들을 매일 밤 잠 못 들게 만들었던 현실의 무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삶은 눈부신 영광의 서사시가 아니라 끝없는 고뇌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낭만이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사무라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한 인간의 진짜 고통과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시대의 경랑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고뇌하고 좌절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무라이의 길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동네 아이들과 뛰노는 것이 더 즐거울 나이, 한 소년이 낡고 삐걱거리는 도장에 들어섭니다. 손에는 자신의 몸집보다 더 커 보이는 목검이 들려있죠. 스승의 날카로운 눈빛 아래 소녀는 수천 번, 수만 번이고 목검을 휘두르는 연습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여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와 팔은 끊어질 듯한 통증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술 훈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야 했고 한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정신을 단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고통은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 나약함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되었거든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 마침내 원복, 즉 성인식을 치르고 정식 사무라이가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젊은 사무라이는 가장 좋은 예복을 차려입고 주군이 있는 거대한 성의 넓은 방으로 향합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동료 사무라이들이 칼날처럼 정렬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주군 앞에 나아간 그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한 목숨 오직 주군과 가문을 위해 바치겠나이다. 이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저당 잡히는 계약이자 개인의 모든 욕망과 꿈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죠. 이제 그의 목숨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며 오직 주군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순간 느끼는 자부심과 명예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을 겁니다. 가문의 영광을 짊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겠죠.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규범, 바로 무사도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은 틈만 나면 무사도 정신이 담긴 서책을 읽으며 그들의 이상을 되새겼습니다. 한밤중 작은 등불 아래 한 사무라이가 책을 펼칩니다. 책장에는 무사란 마땅히 죽음을 가벼이 여겨야 한다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씁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무라이의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곤히 잠든 가족들의 숨소리는 그를 현실로 끌어내립니다. 과연 죽음이 깃털처럼 가벼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진정 명예로운 일일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 속에서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화려하고 위험 있는 갑옷은 사무라이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전투를 앞둔 어느 날 아침 한 사무라이가 하인의 도움을 받아 갑옷을 착용합니다.
여러 겹의 가죽과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갑옷은 보기에도 훌륭했지만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쇳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몸을 옥죄어 오는 압박감은 마치 명예라는 거대한 짐을 지는 것과도 같았죠. 이 갑옷을 입는 순간 그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가문의 대표이자 주군의 칼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갑옷 아래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을 겁니다.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이상과 그것을 강요하는 현실 사이에서 사무라이의 삶은 처음부터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도록 교육받았지만 그 명예만으로는 쌀 한 톨 살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무라이는 주군으로부터 봉급을 현금이 아닌 쌀, 즉 녹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매년 가을 수확이 끝난 쌀이 가마니에 담겨 성의 창고로 운반됩니다. 한 하급 사무라이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해 흉년이라도 들면 녹봉의 양은 사정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관리로부터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쌀 가마니를 배정받은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 적은 쌀로 다음 수확기까지 온 가족이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녹봉의 불안정성은 사무라이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가장 큰 공포 중 하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무라이들, 특히 하급 무사들은 만성적인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한 사무라이의 낡은 집 대문 앞에서 소란이 벌어집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상인, 즉 고리대금업자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서 빚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는 차마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방 안에서 입술만 깨물고 있죠. 칼을 뽑아 그들을 뵐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더 큰 문제에 휘말릴 테니까요. 사무라이라는 체면 때문에 상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의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만 훔치고 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방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용맹한 그였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고 비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밥을 굶어야 하는 이 아이러니는 그들의 삶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라이 계급에게 농사나 상업 같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졌거든요.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에 한 사무라이가 몰래 부업을 합니다. 방 한구석에서 우산을 만들거나 집신을 꼬기도 하죠. 혹시라도 이웃에게 들킬까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요. 낮에는 위험 있는 무사 행세를 하지만 밤이 되면 생계를 위해 남몰래 손을 움직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을 겁니다. 이처럼 칼로는 밥벌이를 할 수 없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명예가 허락하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은 수많은 사무라이들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주군에게 버림받거나 소속된 번이 해체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무라이들은 낭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질녘, 먼지 나는 길 위를 한 낭인이 정처 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의 등에는 낡은 삿갓과 다 해진 옷가지가 전부이고 허리춤에 찬 검 한 자루만이 그가 과거에 사무라이였음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의 굶주린 표정과 공허한 눈빛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며 피하기 일쑤였죠. 한때는 모두가 우러러보던 무사였지만 이제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도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낭만적인 이야기 속에 자유로운 검객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사무라이가 겪었던 경제적 고통의 가장 극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그들을 옥죄었던 것은 바로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적 압박과 의무였습니다.
사무라이 사회는 체면과 명예를 극도로 중시하는 곳이었죠. 주군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한 한 사무라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습니다. 주군의 농담에 어느 정도로 웃어야 할지, 다른 중신들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그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주군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일은 곧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이러한 압박감은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실수를 저지른 사무라이에게 할복, 즉 세푸쿠 명령이 내려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방 안 흰 옷을 입은 사무라이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흰 천으로 감싼 단도가 놓여 있죠.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결연하지만 그 깊은 눈 속에는 삶에 대한 미련과 가족에 대한 슬픔이 어른거립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에게는 죽음의 공포보다 명예를 잃는 것이 더 큰 수치였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지키고 무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자신의 배를 갈라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사회의 비정함은 사무라이들에게 살아있는 매 순간이 전쟁터와 다름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주군과 가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은 사무라이의 가장 큰 미덕이었지만 동시에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가장 무거운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주군의 명령은 곧 하늘의 뜻과 같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주군이 역모를 꾀한다면 그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가담해야만 했습니다. 주군이 정적을 암살하라고 명령하면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칼을 들고 뛰어들어야 했죠.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의무감은 그들로부터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철저히 빼앗아 갔습니다. 사무라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권력 다툼 역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성의 복도를 걷던 두 사무라이가 마주칩니다. 한 명은 출세 가도를 달리는 유력 가문의 자제이고 다른 한 명은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의 하급 무사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묘한 경쟁심과 시기심이 교차합니다. 더 높은 지위, 주군의 더 큰 총애를 얻기 위한 암투는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동료의 작은 실수를 부풀려 보고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상대를 공영에 빠뜨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과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동료마저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던 사무라이들 앞에 이제는 칼과 명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명예라는 이상과 생존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위태롭게 외주를 타던 사무라이들의 삶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무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의 고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침내 칼의 시대가 저물어갈 때 사무라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더욱 거대한 비극을 다뤄보겠습니다. 명예라는 이상과 생존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위태롭게 외주를 타던 사무라이들의 삶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잔혹하고 거대한 적, 바로 평화라는 시대의 흐름이었죠. 역설적이게도 길고 긴 전국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약 250년간의 평화로운 에도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무라이의 존재 가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휘두를 일이 사라진 세상에서 칼을 위해 살아온 이들은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하는 기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진 시대, 사무라이는 더 이상 용맹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칼 대신 붓을 들어야 하는 행정관료로 변모해 갔습니다. 동이 트면 도장이 아닌 서재로 향하는 사무라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카타나 대신 섬세한 붓 한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평생 검을 잡아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으로 작은 글씨를 써 내려가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죠. 그는 이제 적의 목을 베는 대신 세금 장부를 정리하고 영지의 민원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전투의 함성 대신 들려오는 것은 부시 종이를 스치는 소리와 주판을 튀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검술 훈련을 하려 해도 녹슬어버린 감각과 무뎌진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화려한 갑옷은 먼지만 쌓여갔고 한때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검은 그저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전사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따분한 관료로서의 일상이 채워갔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죽음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경랑 앞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압력 앞에 막부가 무너지고 일본은 근대 국가로의 대대적인 변혁을 시작했죠.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들은 봉건적인 사무라이 계급이 근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무라이는 더 이상 국가의 수호자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낡은 과거의 유산일 뿐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전통적인 상투를 튼 사무라이와 서양식 단발에 양복을 입은 신식 관료들이 어색하게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관청의 복도 낡고 빛바랜 기모노를 입은 한 노년의 사무라이가 반짝이는 가죽 구두를 신은 젊은 관리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관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경멸적인 시선으로 흘깃 쳐다볼 뿐입니다. 한때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무라이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들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사무라이의 영혼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결정적인 조치가 내려집니다. 바로 폐도령, 즉 칼의 소지를 금지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게시판 앞에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모여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공고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 수행시를 제외하고는 칼을 찰 수 없다. 이 짧은 문장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무라이의 신분을 증명하는 상징이자 가문의 역사가 담긴 유산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혼 그 자체였습니다. 길거리에는 경찰들이 서서 사무라이들의 칼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사무라이가 자신의 허리춤에서 칼을 풀어 경찰에게 건넵니다. 그의 손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칼을 빼앗기는 순간 그는 자신이 벌거벗겨진 듯한 치욕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칼 없는 무사,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무라이들 앞에는 몇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려 애썼습니다. 칼을 놓고 펜을 들거나 장사를 배우거나 심지어는 인력거꾼이 되어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색한 양복을 입고 장부를 들여다보면서도 그들은 문득문득 허리춤의 허전함을 느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다른 이들은 끝까지 저항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라져가는 무사도 정신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신정부군을 상대로 최후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낡은 칼과 구식 총으로 무장한 그들이
서양식 신무기로 무장한 거대한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언덕 위, 마지막 남은 사무라이들이 돌격을 감행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처절했지만 이내 기관총의 굉음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죽음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사라져가는 한 시대의 비극적인 종언이었습니다. 결국 사무라이라는 존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몇몇 낭만적인 이야기와 함께 명예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한 인간이 처절하게 고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한 영광의 서사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룰 수 없는 이상과 버거운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시대의 변화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가는 한 인간의 보편적인 투쟁에 가까웠죠. 우리는 그들의 비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인한 전사들조차도 결국에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명예와 칼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징은 역설적이게도 그들 자신을 올가매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칼을 쥐고는 살 수 없고 칼을 놓아도 살 수 없었던 그들의 딜레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무라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애쓰고 이상과 현실의 깊은 괴리 속에서 고뇌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진정한 나 자신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칼을 하나씩 쥐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업일 수도 있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기술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가 굳게 믿어온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대가 변해 더 이상 그 칼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무라이들처럼 낡은 칼을 붙들고 사라져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그 칼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칼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그 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오늘 이야기가 무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의 고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침내 칼의 시대가 저물어갈 때 사무라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더욱 거대한 비극을 다뤄보겠습니다.